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누리입니다. 예. 오늘 와서 보니까 전 이렇게 멋있는 데인 줄 몰라가지고 정말 중요한 자리에 저를 청해 주셔가지고 고맙고요. 지금 우리 사회가 이제 많이 성장했잖아요. 성장은 많이 했는데 성숙했는가? 이렇게 물어보면 성숙은 충분히 못된 것 같아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은 그 이전에 인간이 하던 많은 일들을 기계가 대신한다는 얘기죠. 간단히 말하면 거의 많은 부분에서 이제 인간의 지능까지도 기계를 통해서 대체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요. 기계가 도저히 대체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게 됐죠. 지능까지도 대체하지만 지혜는 대체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성숙, 지혜로움, 따뜻함 이런 것들은 기계가 아무리 뛰어나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정말 이 인성 교육관을 세웠다 하는 것이야말로 사실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우리가 넘어서는 그러한 것을 어떤 미래를 열어가는 이러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써 있는 거 보니까 9월 20일이니까 아주 오래전은 아니죠. 그러니까 작년 말에 있었던 그런 사진인데요. 보니까 뭐 시위를 하는 것 같죠? 예, 혹시 이 사진을 신문에서 보신 분 있나요? 신문에 나온 걸 제가 그대로 캡처해가지고 여기 올린 거예요. 작년 요 무렵에. 예, 요게 이런 겁니다. 작년 8월 말에 시리아에 있는, 그리스에 있는 시리아 난민촌이 있어요. 시리아가 여기 있고 그리스를 통해서 유럽으로 넘어갔잖아요. 그 난민촌에서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난민촌에 15,000명 정도의 시리아 난민들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갈 데가 없어진 거예요.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독일 정부가 처음으로 시리아 난민을 받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합니다. 그게 9월 18일이에요. 우리가 이 난민 중에서 2,700명을 먼저 받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틀 후에 독일에 있는 40개 도시에서 수만 명의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부의 그러한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서 나온 거죠. 예, 뭐에 항의하기 위해서 나왔을까요? 왜 2,700명 받느냐? 전원 받아야지. 15,000명 전원을 받아라 하면서 수만 명이 나온 거예요. 40개 도시에서. 놀라운 이야기죠. 제가 이 기사를 아침에 조간신문이니까 이렇게 보는데 등줄기에서 소름이 쫙 돋더라고요. 사실 제 몸이 반응을 하더라고요. 아직도 이런 인간들이 있구나. 지구상에 이런 인간들이 멸종당하지 않았구나. 사실 그런 느낌이었어요. 요즘처럼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개인주의자들만 있는 세상에서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몇몇 착한 독일인들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독일에서는 물론 난민을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도 꽤 있어요. 대체로 12%에서 15% 정도 있다고 얘기해요. 근데 독일에선 이런 사람들이 주류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어느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볼 수 없는 것을 본 거죠. 이 일이 있고 나서 2주 후에 10월 3일 날이 우리는 뭐죠? 개천절이잖아요. 독일에서는 10월 3일이 통일의 날입니다. 통일의 날. 그러니까 작년 10월 3일이 역사적인 날이에요. 왜냐하면 1990년에 10월 3일 날 통일이 되잖아요. 30주년이에요, 벌써. 독일이 통일된 지가 벌써 3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30주년이니까 굉장히 큰 행사를 했죠. 독일 대통령이 나와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이런 말을 해요. 우리는 오늘날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독일 국가 중에서 최고의 독일에 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하기 힘든 거죠. 어떤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최고의 나라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죠. Das beste Deutschland 이런 표현을 써요. Das beste Deutschland. 최고의 독일. 이것을 3번이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독일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금방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죠. 지난 세기의 독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 1차 세계대전 누가 일으켰어요? 2차 세계대전은 누가 일으켰어요? 예, 유태인 학살 누가 했어요? 독일이 다 했죠. 예, 아우슈비츠. 끔찍한 그런 가스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공장식으로 죽였죠. 너무 끔찍한 역사를 독일인들이 저지른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 나라에서 어떻게 이런 인간들이 됐을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독일인은 어떤 독일인이에요? 하일 히틀러 이거 아니에요? 독일이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하일 히틀러 아닌가요? 그죠? 아주 권위적이고 억압적이고 경쟁적이고 고리타분하고 순종적이고 이러한 독일인을 우리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독일인들은 전혀 다른 독일인들이 탄생했다는 거죠. 이게 기적이죠, 사실. 이들은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 즉 하일 히틀러 하던 그러한 조상과는 너무나 다른 아이들이 지금 탄생한 거죠. 여러분, 인간이 교육을 통해서 바뀔까요? 이건 어떻게 보면 교육학의 가장 근본적인 물음입니다. 또 저기 총장님도 계시지만 우리 교육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 물음에 대해서 때로는 그럴 것 같기도 하고 많은 경우는 안 바뀌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망과 절망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독일인들을 보면 올바른 교육을 하면 인간이 바뀌는구나. 이것을 보여주는 사례죠. 여러분, 지금 독일은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가장 존경하고 따라갈 만한 나라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계속 독일이 1등입니다. 2015년부터 그래요. 가장 신뢰할 만한 정치 지도자가 누구냐? 그러면 1위가 누군지 아세요? 앙겔라 메르켈. 여성이 있죠? 지금 수상. 메르켈이 계속 1위예요. 이것은 독일의 역사를 아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에요. 독일은 유럽에서 가장 끔찍한 그러한 국가고요. 유럽 안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심지어 European problem is always German problem. 이런 말이 있어요. 유럽 문제는 항상 독일 문제다. 이런 말까지 있을 정도로 유럽에선 독일만 평화롭게 잘 컨트롤하면 유럽이 평화로운 거죠. 항상 독일이 문제였는데 그런 독일이 전 세계 가장 큰 존경을 받는 나라가 됐다는 건 그야말로 기적이죠. 그것을 만든 건 바로 교육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 교육이 말하자면 인성교육을 못하고 있는 부분,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독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독일도 원래 그런 교육을 한 건 아니에요. 독일도 이것이 변화한 게 대체로 1970년부터 교육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말들이 나오고요. 1970년부터 교육에 있어서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제가 작년부터 한국 교육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그것은 바로 독일에서 교육이 바뀜으로써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하는 이야기를 이제 한국에서도 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해서 작년에 차이나는 클래스인가요? 이런 데서 제가 그 강연을 했는데 그게 하여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공감을 한다는 얘기죠. 저도 놀라서요.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육은 전 세계에서 가장 문제가 많은 교육이에요. 그것은 제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프랑스의 르몽드라고 하는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문이죠. 이 신문에서 한국 교육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어요. 그러고 내린 결론이 그렇습니다. 그대로 인용이에요. 한국의 학생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인용입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한국의 교육은 가장 경쟁적이고 고통을 주는 교육이기 때문이다. 이게 결론이에요. 프랑스 르몽드에서 내린. 너무 놀라운 결론이고 우리 입장에선 너무 가슴 아픈 거죠. 우리 아이들이 가장 불행한 아이들이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유럽의 교육들을 돌아보면서 르몽드지에서 이야기하는 한국 교육이 가장 고통스러운 교육이다라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불쌍해요, 사실은. 이 경쟁 속에서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경쟁이니까 이러한 경쟁 속에서 승자와 패자가 있겠죠. 승자는 승자대로, 패자는 패자대로 너무나 망가지는 겁니다. 아이들이. 인성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성이. 그래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승자라고 하는 소위 스카이를 들어간 전교 1등들, 이런 아이들의 인성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다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김우창 교수라고 아실 거예요. 김우창 교수. 고려대학교의 영문과 교수였죠. 이분이 한국의 소위 인문학 쪽에서는 백낙천 교수, 김우창 교수, 이런 분들이 가장 존경받는 분인데요. 김우창 교수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오만과 모멸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오만과 모멸의 구조. 이 질서 속에 잘 적응한 사람들은 턱없이 오만하고, 잘 적응하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을 모멸감을 내면화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전 그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이 김우창 선생이 정말 대단한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오만과 모멸의 구조.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잘 적응한 자들이 대부분 다 오만해지고, 그렇지 않은 자들은 너무나 굴욕감을 내면하고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인성이, 잘 적응한 사람도 인성이 망가지고 적응하지 못한 사람은 더 망가지는 이런 사회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예. 여러분, 이것을 작년에 특히 한국에서 너무나 잘 보여줬어요. 이 인성교육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를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지속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의사들의 데모예요. 의사들의 데모. 여러분, 의사 데모 하신 거 알죠? 지금 우리의 의료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많이 배웠죠. 지금 한국은 전 세계에서 의사 수가 가장 적은 나라에 들어간다는 걸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의사 수는 어떻게 재나요? 1000명당 의사가 몇 명인가, 이렇게 산출을 한다는 것도 전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명인가요? 2.4명이에요. 2.4명. 1000명당 2.4명이 있는 거예요. 의사 수가. OECD 평균이 얼마예요? 3.4입니다. 3.4. 우리보다 한 명 많아요. 한 명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1000명당 한 명 차이인 거예요. 그러면 우린 5천만이잖아요. 그럼 몇 명 차이예요? OECD 평균보다 5만이 모자란 나라예요. 의사 수가 5만 명.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은. 독일이 보니까 4.4예요. 우리의 2배입니다. 거의. 독일과 비교하면 10만 명 정도가 모자란 상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공공의료가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게 좀 드러났잖아요. 특히 지방, 소도시, 이런 곳에 의사들이 너무 모자르고 의료 문제가 사실 심각하죠. 그러니까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나는 한 3만 명 내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나요? 겨우 3천 명. 3천 명 아니에요. 의사 수를 3천 명 내리겠다고 발표를 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단히 놀랐습니다. 이렇게 부족한데 겨우 3천 명 늘려가지고 되느냐. 그런데 어때요? 우리 의사들이 단 한 명도 늘릴 수 없다 하고 거리로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한 명도 못 늘렸어요. 아세요? 독일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독일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죠. 그런 과정에서 독일 정부는, 독일은 우리보다 의사 수가 이미 2배 많습니다. 어떻게 했나요? 의사들이 너무 지금 지쳐 있어서 과로사 직전이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가 너무 떨어져 있다.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 전체 의대 정원의 50%를 늘린다. 이렇게 된 거예요. 50%. 어마어마한 수를 지금 늘려놨습니다. 독일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어요? 독일 의사협회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대환영. 대환영. 지금 의사들이 정말 과로사 직전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의료 서비스가 너무 떨어져 있다. 50% 전체 정원의 50% 늘리는 거 당연하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독일의 의사들은 다른 의사를 동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사들은 경쟁자, 심지어 적이라고 생각해요. 이 의사들이 누구예요? 전부 한국 교육이 만들어 놓은 전교 1등들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전교 1등들이 다 지금 의사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교육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우량 상품들이 결국 가장 극단적인 개인주의자들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의사들의 데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뭐가 있었어요? 우리 검사들. 검사들이 벌인 일도 똑같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범죄 피의자한테 룸사롱 대접을 받아가지고 6명의 검사가 문제가 됐죠? 전부 어떻게 해놨나요? 99만 원. 100만 원이 넘으면 기소되니까. 국민을 우롱하는 거죠? 국민을 우습게 알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죠. 판사들도 마찬가지죠. 판사들이 수없이 많은 사법농단을 했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단 한 명의 판사도 지금 깜빵에 앉아있는 자가 없어요. 이것은 국민을 우습게 알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판검사들은 또 누구예요? 전부 전교 1등들이죠. 그래서 작년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본 것은 의사, 판사, 검사, 이른바 한국 사회에서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이 집단이 결국은 완전히 윤리적으로, 인성적으로 너무나 부족한 인간들로 되어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뜻하는 건 뭐겠어요? 저는 한국 교육은 실패 정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 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파탄이다. 파탄. 이것은 빨았을 수도 없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버려야 돼요. 완전히 근본에서부터 새로 시작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아이들을 끝없이 경쟁시키고 거기서 공부 좀 잘한다 하면 모든 게 용서되고 지금 학교가 그래요. 공부 잘하면 정상적인 인성을 가진 따뜻한 인간으로 성장하는 게 불가능해요. 앵간히 잘못해도 학교에서 다 용서됩니다. 이런 교육이 한국 교육을, 한국 사회를 잘못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국 교육은 근본적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된다. 지금까지 100년 동안의 한국 교육은 사실상 교육이라기보다는 반교육, 교육에 반한다. 한국 교육 12년을 받고 나면 반듯한 인간이 돼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히 왜곡된 인성을 가진 인간, 완전히 어린아이들이 무력감, 열등감, 좌절감, 심지어 절망감을 가지고 졸업을 해요. 스물도 되기 전에 아이들이 너무나 깊은 불행의식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행복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남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인성을 가진 아이들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제가 계속 그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는 다소 너무 급진적인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정도의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주장하는 건 4가지를 없애라는 거예요. 첫째, 대학 입학시험 없애라. 대학 입학시험이 존재하는 한 교육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지난 70년 동안의 한국 교육이 보여준 거예요. 해방 이후에. 여러 번 교육개혁을 한다고 시도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입시 개혁으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입시 개혁을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한국 사회의 기득권들이 가장 거기에 잘 적응합니다. 또 기득권들을 그냥 강화하는 수준으로 끝나요. 경쟁은 더 강화되고. 그래서 결국 한국에서 근본적인 교육개혁이 가능하려면 입시제도 자체를 없애야 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째는 스카이를 정점으로 한 이런 대학 서열 체제를 없애야 된다 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3번째는 바로 대학 등록금을 없애야 된다. 4번째는 고등학교 특권학교 없애야 된다. 제가 이 4개의 폐지를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것을 작년에 정세균 총리가 있을 때 총리 공간에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앉아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더 어떻게 보면 신이 나서 확실하게 비판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판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 이름 김누리 치고 모교대화, 총리실 그 모임이 모교대화예요. 거기서 이 4가지를 없애라. 그러면 한국 교육이 바뀔 수 있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한 20명 정도 전문가가 와 있었습니다. 분위기 어땠겠어요? 아주 안 좋아졌습니다. 예? 사람들이 막 서로 쳐다보면서 아니 저자를 도대체 누가 불렀는가? 예, 오늘은 꼭 그렇진 않죠? 예, 저런 자를 누가 불렀는가? 거의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상주의자 아니고요. 몽상가도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3가지, 4가지는 유럽에서는 이상도 꿈도 아닙니다. 매일매일 실천되고 있는 일상입니다. 그랬어요. 일상.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럽에서 대학 입학시험 보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유럽에서는 다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봅니다. 독일은 그걸 아비투어라 그래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붙으면 거의 90% 붙어요. 독일의 경우는 90%. 이걸 붙은 아이들은 원하는 대학, 원하는 학과를 원하는 때에 갈 수 있어요. 정말 우리로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죠. 우린 대학 간다는 건 다 경쟁으로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거긴 그렇지 않아요. 또 프랑스도 마찬가지죠. 프랑스는 그걸 바칼로레아 이런 표현을 쓰죠. 바칼로레아는 약 80%가 붙습니다. 거기도 없어요. 거기도 그런 입학시험 보지 않습니다. 유럽의 대다수의 나라가 대학 입학시험 없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자격시험으로 보고요. 그것을 붙으면 원하는 대학 얼마든지 옮겨 다닐 수 있게 해놨어요. 그 대신 졸업이 어렵죠. 졸업할 때는 엄격한 그 수준에 돼야 졸업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가자는 거죠. 네? 아이들에게 최대한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다 해볼 수 있도록 하고 자기가 가장 맞는 그 영역을 졸업하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학을 나왔다라는 걸로 의시되거나 이런 사람 없어요. 유럽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어느 대학 나왔다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런 식이 유럽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2번째, 우리처럼 스카이를 정점으로 한 대학 서열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독일은 완전히 평준화되어 있고요. 모든 대학이. 그래서 프랑크푸르트 대학 다니다가 다음 학기부터는 내가 베를린 대학 가야지. 그럼 그냥 다니면 돼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학과든 대학이든 옮길 수 있고요. 그렇다고 독일의 학문 수준이 떨어지나요? 세계 최고잖아요. 특히 인문사회학 쪽은 세계 최고 아니에요. 미국의 학문은 학문이라고 안 쳐요, 사실은. 독일에서는, 유럽에서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다 대부분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은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대체로 다 그런 대학 서열이라는 게 없습니다. 프랑스가 있었죠. 프랑스가 있었는데 1968년에 고등학생들이 거리에 나와서 없애버렸어요. 프랑스는 소르본느 대학이라고 하는 엘리트 대학이 있었죠. 그걸 정점으로 한 엘리트 대학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이걸 1968년에 파리에서 고등학생들이 나와서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소르본느 대학이 1, 2, 4, 6 대학으로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리의 대학은 1대학부터 13대학까지 이렇게 평준화되어 있죠.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대학 등록금. 대학 등록금 받는 나라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대학 등록금을 유럽에서는 거의 지금 받는 나라는 없고요. 대학 등록금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생활비까지 나라에서 줍니다. 이건 한국 사람들이 정말 몰라요. 여러분, 독일은 1946년부터 대학 등록금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45년이 무슨 해예요? 우리가 다 알죠. 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45년에 해방이 됐죠? 독일은 어떻게 됐겠어요? 45년에 패전국 아니에요. 독일이란 나라는 45년의 상황은 거의 온 국토가 폐허였어요. 베를린 같은 경우는 벽돌이 2장 쌓인 집이 거의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폐허, 초토화됐다는 거예요. 46년이면 완전히 폐허인 상태라는 이야기죠. 46년부터 학비를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해서 학비를 못 없앤다? 이거 말이 아닌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됐습니까? 46년부터 시작해서 독일은 한 10년에 걸쳐서 모든 주에서 학비를 없앱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학비가 없더라도 집이 부유한 집 아이들은 공부만 하잖아요. 집이 가난한 집 아이는 어떻게 해요? 계속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못해요. 이걸 가지고 1970년에 교육개혁을 할 때 그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예,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에만 전념하는데 집안이 어려운 아이들은 생활하기 위해서 또 아르바이트를 한다. 이것은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70년부터 생활비를 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생들에게는 생활비를 줍니다. 이걸 바펙이라 그래요. 올해가 2021년, 51년째예요, 지금. 바펙이. 지금 얼마나 주겠어요? 얼마나 주겠어요? 학비를. 예, 매달 120만 원 정도 줍니다. 제가 작년 걸 보니까. 서독 지역은 120만 원, 매달. 동독 지역은 100만 원. 그 차이는 물가 차이 때문에 그렇대요. 그 정도면 아이들이 기숙사비 내고 식비하고 그 다음에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대학 아닙니다, 저거. 아이들이 전부 대학이라는 이름의 학교를 와가지고 공부하는 아이들 없어요. 전부 일합니다. 등록금 내겠다고. 등록금 대부 받아서 왔잖아요. 그걸 갚겠다고 전부 일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대학이에요? 물론 부잣집 아이들은 공부만 할 수 있죠. 보통 아이들 대다수가 공부를 못합니다. 전부 다 일을 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 어처구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학비를 내는 그러한 나라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학비 문제는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학비는 아마도 내년 대선 때 없어질 겁니다. 내년 대선에 많은 후보들이 들고 나올 거예요. 저한테도 여러 후보들이 와서 이러저러한 자문을 구했는데 그중에 가장 현실적으로 다음 대선에서 없어질 것은 바로 학비입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어마어마한 학비를 내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어요. 우린 지금 한 1,000만 원 들잖아요. 영천에서 어떤 아이가 서울에 공부하러 갔다 얼마 들겠어요? 최소한 2천만 원이 들어요. 2천만 원.
한 해가. 예? 그렇잖아요. 학비만 1,000만 원. 그 다음에 생활비가 얼마나 드나요? 아무리 안 들어도 하숙비가 50만 원 아니에요. 그럼 그것만 해도 얼마예요? 500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아무리 안 써도 50만 원 쓰죠. 2천만 원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안 써도. 대학에 가기 위해서.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어마어마한 돈이죠. 2천만 원씩 내고 대학을 다닌다고 독일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상상을 못합니다. 한국인들은 너무 다 부자인 것 같다. 어떻게 2천만 원을 내고 학생을 대학에 보내느냐. 그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학생들이 처음으로 대학 등록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시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대학이 제대로 교육도 안 시키는데 1,000만 원씩이나 등록금을 받고 이건 말이 아니다. 그러니 등록금 뭐라 그래요? 그렇죠. 반환. 등록금 반환해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저는 학생들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학생들이 이 주장을 하는 근거가 잘못됐어요.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학을 어떻게 보나요?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등록금 내는 걸 교육시장에서 내 돈 내고 대학 교육이라는 상품을 구매한 걸로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구매한 상품이 하자가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 돌려주거나 반품하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라. 이런 거예요. 반환하라는 논리가.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죠. 교육은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모든 구성원이 당연히 누려야 될 권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주장할 것은 하자가 생겼으니까 반품해다오, 돌려다오 이렇게 주장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주장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가 충분히 부유한 나라가 됐으니 모든 국민에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해라. 이렇게 주장해야 돼요. 등록금을 당연히 없애라. 이렇게 주장해야죠. 반환하라가 아니에요. 등록금 없애라. 주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말은 우리나라에 말하자면 임시정부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온 기본적인 정신에 부합하는 겁니다. 여러분, 1919년에 상해에서 임시정부가 생기죠. 이때 아직 임시정부 헌법은 만들어지지 않고요. 건국강령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이 건국강령을 누가 만들었는지 혹시 아세요? 조소왕 선생. 조소왕 선생이 건국강령을 기초하죠. 조소왕 선생님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균주의로 유명하신 분이죠. 삼균주의. 삼균주의가 뭔지 아세요? 정치의 균등. 이것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거죠. 경제균등.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교육균등이에요. 교육균등.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게 기초, 건국강령에 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게 여전히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어요. 이것이 1945년에 우리가 48년에 재헌의회가 쓰죠. 이때 재헌 헌법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대로 똑같은 문구예요.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갖는다. 이게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31조 1항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국민의 권리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구매하는 상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당당하게 조소왕 선생 또는 재헌헌법에 의거해서 이제는 국가가 부유해졌으니 우리의 모든 교육을 책임져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지금 한국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첫째, 대학 입학시험 없애라. 둘째 뭐예요? 대학 서열체제 없애라. 세 번째, 대학 등록금 없애라. 모두 무상 등록금으로 해라.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뜬구름 잡는 이상적인 그런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책을 가져온 거예요. 작년은 내내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너무나 놀랍게도 여러분들 아마 마이클 샌델이라고 아실 거예요. 아시죠? 하버드 대학 교수. 정의란 무엇인가? 정의란 무엇인가? 이게 한국에서 굉장한 관심을 끌었죠? 그것을 쓴 교수가, 이게 나온 지가 한 4, 5개월 됐어요. 샌델 교수가, 이 책이 나온 지가. 이 책을 읽고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나와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이 내가 무슨 강연하는 걸 봤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럴 리가 없죠, 그죠? 제가 주장한 것과 똑같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샌델 교수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여러분들도 놀라셨을 거예요. 작년부터 올해에 이르기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놀란 게 미국을 보고 놀랐죠?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런 사회인가? 거기에 아마 가장 많이 놀란 게 한국 사람일 거예요. 미국인들이 막 국회의사당 들어가서 난동 피우고 이런 것들 봤잖아요. 그런 걸 보고 너무 놀랬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인들도 놀란 거예요. 샌델 교수도 놀란 겁니다. 아니, 미국이 어떻게 이런 야만 사회일 수가 있나?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그 원인을 추적한 책이에요. 이게, 이 책 자체가. 왜 미국이 이렇게 야만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샌델 교수는 바로 잘못된 교육. 잘못된 교육이 미국 사회를 이렇게 야만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특히 뭐겠어요? 엘리트 교육, 능력주의 교육, 경쟁 교육. 이것이 미국 사회를 이런 야만 사회로 만들어 놨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을 바꾸지 않으면 미국 사회의 미래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바로 대학 입학 시험을 없애야 된다. 똑같아요. 그리고 일정한 자격 시험만 보고 거기에 합격한 아이들은 다 어떻게? 추첨에 의해서 대학을 배정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지금 미국 사회를 망쳐놓은 저 엘리트들의 오만과 대다수 민중들의 굴욕감을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이야기하는 게 바로 오만과 굴욕감입니다. 지금 미국 사회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바로 능력주의라는 거고요. 이 능력주의가 소수의 엘리트들을 턱없이 오만하게 만들고, 이 오만이란 말을 에로간스라고 전 쓸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휴브리스라는 아주 독특한 말을 쓰고 있습니다. 휴브리스. 이것은 근거 없는 오만함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도 아주 일종의 교양어죠. 그 다음에 대다수 그러한 민중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휴밀리티, 모욕감. 이것이 미국 사회를 오늘날의 이런 야만 사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가 하버드 대학 교수니까 하버드대 아이들도 이러한 능력주의의 희생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희생자라고. 왜? 하버드대 아이들의 자살이 그렇게 늘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급증했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능력주의 사회가 심해지니까 상층으로 올라갈수록 더 경쟁이 첨예화되는 거죠. 이걸 못 버틴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최근에 와서 하버드생들의 그런 데모가, 죽음이, 자살이 굉장히 심해졌대요. 이것은 지금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의 이런 경쟁교육, 능력주의 교육의 상층부에 있는 아이들도 사실은 피해자라는 거죠. 여러분, 2017년이니까 한 4년 전이네요. 서울대에서 한 조사가 있어요. 서울대 아이들의 47%가 우울증 상태랍니다. 47%가. 너무나 충격적인 얘기죠. 거의 절반의 아이들이 우울증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경쟁교육에 몰려가지고 아이들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죠.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에 제가 대학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입학시험을 없애고,
그 다음에 엘리트 대학 체제를 없애고 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을 가장 그게 심한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미국은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이런 소위 아이비리그 대학들이 있죠. 이 아이비리그 대학들을 필두로 한 그러한 엄청난 엘리트 대학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내에서 가장 유력한 학자라고 하는 샌델조차 이제는 이런 교육은 안 된다. 이제 바꿔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또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것은 바이든입니다. 바이든이 한 3주 전에 예산 발표한 거 아시죠? 바이든이 이제 그 예산을 편성된 예산의 내용들을 발표했습니다. 거기 놀라운 게 뭐예요? 여러분 아마 자세히 보면 그게 나오는데 대학 무상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저도 놀랐어요. 미국은 완전히 자유시장 경제니까 그런 거 없거든요. 국가에서 하는 게. 그런데 요번에 무상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커뮤니티 컬리지부터 무상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사실은 민주당 경선 때 누가 엘리자베스 워렌이라고 하는 상원의원과 샌더스 상원의원이 무상교육을 주장했죠. 그것을 바이든이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예요. 이것은. 그러니까 특히 한국에서는 미국조차 무상 대학 교육을 시작해? 이것은 놀라운 충격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도 무상교육을 시작할 때가 됐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채탕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부채탕감. 우리는 건국 때부터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게 헌법에 들어가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 국가가 못했을 뿐이죠. 왜? 너무 가난하니까. 우리는 지금 식민지 치하에서 벗어난 나라죠. 너무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의 유지들에게 교육을 해달라고 맡긴 거죠. 지금은 어때요? 세계에서 7번째로 부유한 나라가 돼서요. 이렇게 부유한 나라에서 국가가 교육에 이렇게 책임 안 지는 나라는 없습니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70년 동안 진 빚을 갚을 때가 된 거예요. 우리 국민들이 허리가 휘어가면서 우골탑이라고 했잖아요. 우골탑 지어가면서 자식 교육 시킨 거예요. 이제는 국가가 거기에 대해서 국민에게 보답해야죠.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12조밖에 안 해요. 대학까지 무상으로 해도 12조밖에 안 됩니다. 큰 돈 아닙니다.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고요. 제가 만난 몇몇 대선 후보들은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내년 대선에서 이것은 쟁점이 되고 아마 몇몇 절반 정도는 받아들일 겁니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말씀드리는 것처럼 독일과 지금 한국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능력주의라는 겁니다. 능력주의. 그래서 이것도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제목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The Tyranny of Merit예요. 이 제목이 굉장히 사실은 놀라운 제목입니다. 타이러니라고 하는 게 우리가 타이러니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은 네로를 떠올립니다. 네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예? 폭군. 타이러니 하면 폭군의 정치란 뜻이죠. 폭정. 그러니까 네로 같은 폭군들이 벌이는 정치. 그게 타이러니예요. 타이러니 오브 메리트입니다. 이 책 제목이 원래. 메리트라는 게 바로 능력, 장점 또는 능력주의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능력주의라고 하는 게 폭군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알고 있는 게 능력주의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스카이 가서 판검사 돼서 의사 돼서 내가 사회적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는 것, 그것이 정의로운 거 아니야? 우린 너무나 당연하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능력에 따라서 부와 권력을 배분받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샌델 교수가 뭐라 그러고 있어요? 그 능력주의가 폭군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 책의 놀라운 점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시 받아들였던 능력주의를 이 샌델 교수는 한 사회의 모든 가치를 파괴하는 폭군이라고 본다는 거죠. 왜 그렇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겁니다. 이 능력주의가 만들어내는 가장 무서운 것은 승자를 오만한 자로 만들고 패자를 굴욕감을 내면화한 자로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김우창 교수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죠. 그렇죠? 김우창 교수가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식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말하자면 오만한 승자와 너무나 깊은 굴욕감을 내면화한 패자들로 이루어진 사회가 되고, 그러한 사회는 너무나 큰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불평등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불평등이라고 합니다. 부자 3명이 가지고 있는 부가 미국인 50%가 가지고 있는 부보다 더 많대요. 이런 불평등은 역사상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미국 사회 안에서 능력주의가 얼마나 잘못된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를 보여준다는 거죠. 또 능력주의가 뭘 파괴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능력주의가 파괴한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여기서 dignity of work라는 표현을 써요. dignity of work. 노동의 존엄. 노동의 존엄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노동자들이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힘든 일을 하든 간에 거기에 나름대로 존엄이 있었다는 거죠. 오히려 그 노동자들을 너무나 심하게 착취하는 사람에게서 존엄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에는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낙인을 찍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 친구는 능력이 없어서 저 일을 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되면서 한 사회 안에서 있는 다양한 노동이 갖는 존엄을 파괴해버렸다는 거예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마저 제가 결론을 지으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주의를 통해서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통로가 열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샌델 교수의 답은 뭐예요? 개천에서 용이 난 시대 끝났다는 거예요. 그건 없다는 거예요. 환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의 사례를 듭니다. 우리 스카이에 해당되는 게 미국의 아이비리그죠?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 프린스턴. 동부 지역의 미국의 명문대학. 누가 들어갔느냐? 이것을 사회학적으로 분석을 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경제적으로 상위 1%에 속하는 집안의 자식들과 하위 50%에 속하는 자식들 중에서 누가 아이비리그에 더 많이 들어갔겠어요? 여러분 생각에 1%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미국 사회에서 학교를 통해서 이러한 소위 대학 입시를 통해 가지고 상층부로 사회적 상승을 한다는 것은 이미 불가능한 그러한 사회가 됐다. 그러면서 뭐라고 불러요? 미국 사회는 이미 학력 계급 사회가 됐다. 그리고 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처럼 그야말로 개천에서 용난 아이들이 사회적 상승을 위해서 타고 올라가는 사다리, 이건 과거의 일이고, 지금은 오히려 기득권들을 정당화하고 그 기득권을 유지시키고 심지어 세습시키는 그러한 사회적 기구로 타락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의 그런 대학들 자체가. 지금 한국도 똑같죠. 그게 지금 한국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샌델 교수는 아주 세게 지금 미국 사회는 현대판 세습 귀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현대판 세습 귀족정이다. 이게 지금 샌델 교수가 미국 교육을 분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한국의 경우에 그대로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한국은 어때요? 거의 그대로 적용이 되죠. 어떤 면에선 한국은 미국보다도 더 나쁜 그런 경우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게 지금 우리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아이들은 아까 인성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너무나 인성이 망가져 있어요. 정상적인 인성을 갖는 아이들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런 아이들을 어떻게 만들어냈을까요? 여러분, 독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뭐였는지 아세요? 바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 우리로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경쟁을 통해서 그래도 요만한 나라가 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독일에서 교육개혁을 할 때 핵심적인 슬로건이 바로 경쟁 교육은 야만이다예요. 1970년 이후부터 독일에선 일체의 경쟁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정말 놀라운 거죠. 학교에 등수도 없고 석사도 없습니다. 제가 독일에 가서 가장 놀란 게 바로 그거였어요. 어떻게 이 나라에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을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열등감을 가진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너무 당당한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런 사회가 다 있나? 예? 우리의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열등감이 없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저는 사실 한국에서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열등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권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열등감이 더 커요. 무슨 국회의원, 의사, 판검사 이런 사람들 한번 보세요. 훨씬 열등감이 큽니다. 검사들 만나면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내가 무슨 실력이 없어서 서울지검에 못 간 거 아니야? 꼭 그러잖아요. 누가 뭐래요? 우리는 다 자기 위에 누가 있고 자기 밑에 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위계적으로 봅니다. 늘 한국인들은 평등한 수평적 관계를 상상을 못해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갖죠. 그런데 독일에서는 1970년부터 일체의 위계를 만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다양한 다른 특성을 가진 인간이 있을 뿐이지 우월한 자와 열등한 자가 있는 세상이라고 보질 않는 거죠. 나중에 알았어요, 저도. 그리고 그게 가장 부러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한 사회, 이런 사회가 가능하구나. 여러분, 제가 최근에 이 책을 읽고 새로운 생각을 했어요. 이 책에서 샌델이 뭐라 그래요? 미국의 엘리트들은 턱없는 오만함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독일에서 내가 만난 소위 엘리트들, 걔들 중에 오만한 아이들이 있었던가?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독일에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교사, 교수, 그죠? 또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 오만한 사람이 있었던가? 제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없었어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한 명도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제 처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도 한번 생각해봐라. 난 정말 한 명도 생각이 안 난다. 에? 우리가 만났던 그 많은 의사, 교수, 교사, 그렇게 만났어도 오만한 사람이 한 명도 기억이 안 나요. 제 처한테 물어봤어요. 제 처 한참 생각하더니 한 명도 기억이 안 난답니다. 정말 놀라운 사회 아니에요? 오만한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열등감을 느끼는 자도 없고 오만한 자도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독일을 아까 좀 전에 봤던 그런 아이들을 만든 거죠.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 교육을 안 시키는 나라입니다. 그게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너무나 낯설게 들릴 거예요. 경쟁 교육을 안 시키고 어떻게 좋은 나라가 되냐? 말도 안 돼.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게 느낄 거예요. 에? 우리는 경쟁을 시켜야 거기서 어떤 능력이 발휘되고 그래야 발전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지금 독일 교육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라운 점이에요. 여러분, 독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70년 교육개혁을 할 때부터 경쟁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지금 몇 년 됐어요? 50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독일 사회는 이 사회 자체가 거대한 교육학적 실험실이에요. 실험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50년 동안 경쟁을 안 시킬 때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될 것 같아요? 어떤 인간 될 것 같아요? 아까 보셨잖아요.
정말로 성숙한 민주주의자가 됩니다. 아이들이. 예? 또 경쟁을 안 시키면 경제가 망하나요? 학문 수준이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독일 경제 지금 세계 최고 아니에요? 독일처럼 경제가 잘 나간 나라 어디 있어요? 꼭 경쟁을 시켜야 잘 나간다는 게 아닌 거죠. 정말 아이들에게 많은 기회를 줘서 그 아이들이 정말 하고자 하는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열어준 것. 경쟁시켜서 우리는 전부 탈락시키잖아요. 독일 교수가 한국에 와서 보고서 저한테 그래요. 제가 제 책에서도 그 얘기를 썼는데, 야, 독일은 최소한 10샷 사회인데 한국은 와서 보니까 1샷 사회구나. 기회가 한 번밖에 없다는 거예요. 독일은 최소한 10번의 기회를 주는데 이 나라는 한 번의 기회. 대학교 들어가는 시험 한 번 치고 그것으로 인간의 인생이 결정되는 이런 터무니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이 독일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독일과 다른 교육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교육은 전 세계에서 독일 교육과 가장 극단적으로 대척점에 있는 교육이에요.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경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나라고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아까 르몽드가 얘기한 것처럼 가장 경쟁이 심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세요. 이게 지금 KDI에서 조사를 한 거예요. 한국, 중국, 일본, 미국 이 네 나라의 대학생들한테 물은 겁니다. 고등학교 시절이 어떤 거였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함께하는 광장이었냐, 거래하는 시장이었냐, 사활을 건 전장이었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놀라운 결과죠. 어때요? 여러분 예상에 맞나요? 틀리나요? 한국의 아이들의 81%가 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전쟁터로. 미국과 중국 아이들이 약 40%예요. 우리의 절반입니다. 그렇죠? 일본은 14%밖에 안 돼요. 일본은 오히려 거꾸로 76%가 함께하는 광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일본이 이상해서 일본만 따로 많이 물어봤어요. 일본 전문가한테. 다 맞답니다. 일본은 지금 경쟁 안 시킨 지 오래됐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학교를 다니는 아이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교육은 옆 사람과 경쟁을 시키는데 일본 아이들은 추구합니다. 한국 아이들은 경쟁하고 일본 아이들은 추구합니다. 추구, pursuit. 자기의 꿈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옆에 있는 아이들과 다툼, 상대평가로 서로 경쟁을 하는데 일본 아이들은 꿈을 놓고서 추구를 하고 옆에 있는 친구들은 서로의 꿈을 응원하는 관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일본은 상당 정도 유럽식으로 가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죠? 일본 놈들이 우리한테 이런 경쟁 교육 심어놓고 이런 권위주의적인 교육을 심어놓고 자기들은 벌써 유럽 쪽으로 상당히 가버린 겁니다. 그게 지금 우리와의 차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81%가 고등학교 시절을 전쟁터라고 느낀다면 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미 인성이란 면에서 보면 한국이란 사회는 어때요? 아이들이 전쟁터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에는 승자 아닌 패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국 사회에서 잘 적응한 아이들, 전교 1등들, 이 아이들은 뭐예요? 승자의 멘탈리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에? 자기가 누리는 모든 것은 자기가 전쟁터에서 노력해서 쟁취한 전리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러한 의사, 판검사들의 태도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죠. 내가 잘나서 다 이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는 거죠. 대다수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스물도 되기 전에 열등감, 무력감, 좌절감 이런 것들을 내면하고 지내는 이런 아이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것을 TVN이라는 데서 제가 한번 TV에서 강연을 하면서 그 자리에 독일 친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 다니엘이라고 하는 독일 친구 아시나요? 그 친구가 나와서 제가 물어봤어요.
다니엘은 이 세 가지 중에 고등학교 시절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뭐라 그래요? 아마 TVN의 미래 수업이라는 거 보신 분 있나요? 예, 이 친구가 그때 뭐라 그래요? 저는 여기 없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기 없대요. 그럼 뭐였냐? 고등학교 시절이.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고등학교 시절은 하루하루가 파티였어요. 파티래요. 제가 순간적으로 울컥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이놈들은 파티에 있다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여러분 맞습니다. 독일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시절이 매일매일 파티입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인생에서 최고의 황금기가 중고등학교 시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경쟁 안 시킨다 그랬잖아요. 얘들은 뭐 해요? 매일매일 영화 보러 가고, 연극 보러 가고, 오케스트라 들으러 가고, 여행 다니고, 연애하고, 연애. 정말 중요한 거죠. 15세 전후한 나이에 연애보다 더 위대한 사업이 있나요? 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15세 전후한 나이에 누군가를 깊이 사랑해본 그러한 경험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한 경험을 해봐야 인간을 사랑하는 휴머니스트가 되는 거예요.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휴머니스트 못 됩니다. 네? 요 나이에 매일매일 독서, 엄청난 독서를 합니다. 우리 아이 독서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15세 전후한 그 나이에 얼마나 예민하고 지적으로도 얼마나 호기심이 많고 왕성하죠. 그 나이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류가 만들어 놓은 최고의 예술작품을 감상하고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깊은 사랑을 교감하고 또 책 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지적인 모험을 하고 유토피아를 꿈꿔보고 정말 아름다운 세계가 어떤 것인지 이러한 경험을 중고등학교 때 원 없이 해본 아이들이랑 우리 아이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같은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모든 걸 못하게 하잖아요. 모든 걸. 그러면 언제 성숙한 인간이 되죠? 우리 아이들은? 이 모든 걸 못하게 하고 오로지 죽은 지식을 달달달달 외우는 거.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허용된 유일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성숙한 인간을 될 수가 있나요? 이게 지금 우리 교육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살 맞춰야 되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 영천에서 이런 인성교육관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저는 의미가 깊다고 봐요. 이 인성교육관에서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 경쟁교육에 의해서 망가져 있는 이런 아이들에게 또 아주 오만한 승자, 또 깊은 절망에 빠져 있는 패자, 이런 아이들을 더 이상 경쟁시키지 말고 온전한 인성을 가진 그러한 성숙한 아이들, 성숙한 민주주의자들, 이걸로 길러내는데 우리 영천의 이러한 인성교육관이 그러한 역할을 잘 해주기를 바라면서 제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